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눈이 몹시 내리던 조선의 외딴 마을에 차가운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엔 설린이라 불리는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설린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왼쪽 태양열에서 뺨을 타고 흐르는 마치 굳어버린 피와 같은 붉고 커다란 반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의 저주라 수군댔고 아이는 제 그림자보다도 더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울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몄지만 설린의 방은 아궁이에 불조차 지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온기가 도는 곳은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머무는 안방 옆 작은 약탕실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설리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씁쓸한 약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너머로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계모 김씨 부인의 빼짜는 소리만이 찰칵찰칵 마른 소리를 내며 정막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설린의 숨통을 조이는 듯 규칙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설린은 손님이 오는 날이면 뒤뜰의 낡은 창고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김씨 부인에게 설린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가문의 수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내 그 흉측한 것을 손님들에게 보일 셈이냐? 썩 물러가지 못해!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 때마다 설리는 달아빠진 손바지 자락을 움켜쥐고 어두운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설린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그 좁고 먼지 쌓인 공간과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의 문턱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매섭던 겨울바람이 유난히 서럽게 울부짖던 밤, 설린의 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린이 막 다려낸 약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설린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돌덩이처럼 맴돋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곡소리 속에 설린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설리는 상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비를 거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김씨 부인이 싸늘한 눈빛으로 설린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설린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을 노려보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년의 그 살기가 기어코 이 집안의 대들보를 꺾었구나. 네 아비가 네 그 재수 없는 얼굴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얼마나 기력이 쇠했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김씨 부인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장 네 짐을 싸서 뒤뜰 광으로 나가거라. 네 그 피의 저주가 이 집안의 남은 복까지 다 갉아먹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설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설린의 거처는 집단이 썩어가는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창고의 낡은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양반가의 냉대보다 오히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고의 작은 창 너머로 본체의 따뜻한 등불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도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도 설린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설린에게 주어진 것은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조각뿐이었습니다. 설린은 차가운 집단 위에 웅크리고 앉아 왼쪽 뺨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붉은 자국은 정말로 아버지를 죽게 한 저주일까? 아이는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긴긴 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설린이 뒤뜰 창고에서 짐승처럼 내쫓겨 지낸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더욱 깊어져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림병, 듣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 마마, 천연두가 관할을 넘어 민가에까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문마다 금줄이 쳐지고 역병을 쫓는다는 쑥 태우는 냄새가 마을 공개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기침소리 하나, 아이 울음소리 하나에도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차가운 기와집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유난히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어린 아들 설린에게는 이복동생이 되는 아이를 안방에 꽁꽁 숨겨두고 바깥 출입을 엄하게 금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의 신은 가난한 초가집이든 부유한 기와집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여린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여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김씨 부인의 이성은 공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여 푸닥거리를 벌였습니다. 굿은 요란했지만 아이의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김씨 부인이 무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눈이 뒤집힌 채 춤을 추던 무당이 칼을 공중에 휘두르더니 뒤뜰 창고 쪽을 매섭게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부정한 것이다. 이 집에 아주 부정한 것이 있어 역신이 노한 것이다. 피냄새가 난다. 그 부정한 피가 역귀를 불러들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부인의 광기 어린 시선이 설린이 갇혀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피의 저주! 그녀는 아들의 병환이 모두 설린의 그 흉측한 반점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연이다. 전연의 그 재수없는 피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 한다. 저것이 마귀를 불러들인 게야. 김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공포에 질러있던 마을 사람들은 맹목적인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었고 설린은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성남 마을 남자 몇몇이 횃불을 들고 창고 문을 부셨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설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이 요망한 것, 마을에서 썩 꺼져라. 저 흉터를 불로 지져야 한다. 욕설과 저주가 눈송이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설리는 얇은 무명옷 하나만 걸친 채 거친 손들에 이끌려 마을 어귀를 벗어났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설린의 뺨을 후려쳤고 붉은 반점은 추위 속에 더욱 검붉게 도드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설린을 짐승 한 마리 내쫓듯 깊은 산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설린을 눈밭에 내동댕이 치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설린은 칠흑 같은 어둠과 울부짖는 바람소리 그리고 끝없이 쌓이는 눈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설리는 그제야 작게 신음했지만 그 소리는 거센 눈보라에 묻혀버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설리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눈밭을 헤치며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아이의 작은 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얀 눈밭 뒤에 쓰러진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뺨 위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반점은 마치 순백의 비단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 눈 속의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왔을 때 설린의 흐릿한 시야에 저 멀리 가물거리는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도깨비 불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설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빛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설리는 간신히 오두막의 문 앞까지 기어가 앙상한 손으로 문짝을 몇 번 두드리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산에서 나무를 깎아 연명하는 각수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행색이 남노했지만 깊은 산속의 정막만큼이나 고요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수는 문 앞에 쓰러진 작은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뺨에 새겨진 끔찍한 붉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각수의 눈은 잠시 흔들렸으나
그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던 경멸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깃털 하나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설린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아이를 오두막안 따뜻한 아궁이 옆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오두막안은 그가 깎고 있던 소나무 향기로 그윽했습니다. 그는 거친 무명천을 따뜻한 물에 적셔 설린의 얼어붙은 손발을 조심스럽게 녹여주었습니다. 설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곰팡이내나 약재 냄새가 아닌 구수한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당황한 설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각수였습니다. 그는 설린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뜨끈한 된장국을 내밀었습니다. 설린은 경계심에 가득 차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서 먹으라는 듯 그릇 쪽으로 턱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설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린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향할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뼘을 이 남자가 보았을까? 그가 자신을 다시 쫓아내지는 않을까? 그때 각수가 설린의 시야 안으로 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방금 깎은 듯한 작은 나무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각수는 설린의 뺨을, 그 붉은 반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나무새를 설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괜찮다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린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흉터를 보고도 비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따뜻한 국물과 예쁜 것을 건네준 것은. 설린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시래기가 들어간 거친 된장국이었지만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달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설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창고로 쫓겨났을 때도, 눈밭에 버려졌을 때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각수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제자리로 돌아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나무 깎는 소리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장가처럼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남자와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수의 오두막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설린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이 없는 각수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설린.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가기 전 늘 오두막 문 앞에 따뜻한 물이 담긴 세수대야를 놓아주었습니다. 설린은 그 물로 조심스레 흉이 진 뺨을 씻어내며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흉측하게 여기지 않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담례로 각수가 먹을 거친 잡곡밥을 짓고 숲에서 캔 이름 모를 나물들을 삶아 조촐한 상을 차렸습니다. 각수는 설린이 만든 음식을 말없이 아주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는 다시 연장을 들고 팻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았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이제 설린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말이 되었습니다. 설린은 그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각수는 가끔 자신이 깎던 나무 조각을 설린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날개를 편 새, 활짝 핀 산목련, 토실토실한 다람쥐. 그 조각들은 모두 흉터 없는 온전한 모습이었고 설린은 그것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깨졌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마지막 심술이라도 부리듯 거센 눈보라가 다시 산을 뒤덮었습니다.
땔감이 거의 떨어져 가자 각수는 걱정하는 설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도끼를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도 각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설린이 오두막 문턱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 멀리 눈밭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각수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고 왼쪽 바지가랑이는 붉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쓰러지듯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각수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설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바지를 걷어올렸습니다. 눈을 치우다 발을 헛디뎌 날카로운 도끼날에 정강이가 깊게 베인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끔찍하게 벌어져 있었고 이미 추위와 오염으로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각수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설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울타리, 이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설린의 뇌리에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 학자였던 아버지가 병상에 눕기 전 그녀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쳐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설린아, 이 풀은 피를 멈추게 한단다. 그리고 저 나무 껍질은 열을 내리게 하지. 네 손은 약손이다.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각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치유의 손길을 깨운 것입니다. 설린은 각수의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덮고 망설임 없이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흉터가 없는 오른쪽 손을 눈밭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땅의 미세한 온기, 눈 밑에 숨은 뿌리의 형태, 그리고 약초 특유의 기운. 얼어붙은 손이 감각을 잃어갈 때쯤 설린의 손끝에 단단한 뿌리 하나가 잡혔습니다. 지혈과 해독에 쓰이는 승마 뿌리였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쳐 그것을 캐내고 또다시 손을 뻗어 바위 틈에 얼어붙은 이끼, 해열에 쓰이는 을 뜯어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설리는 재빨리 약초를 빻아 상처에 붙이고 탕약을 달여 각수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이었습니다. 설리는 잠 한숨 자지 않고 각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끊임없이 약을 갈아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각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독했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습니다. 각수는 몽롱한 시선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설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했지만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수의 시선이 설린의 왼쪽 뼘, 그 붉은 반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열에 들떠있던 그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타오른 생명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각수는 천천히 거친 손을 들어 설린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멈칫하고는 옆에 있던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몸을 추스른 각수는 꼬박 하루 동안 무언가를 깎았습니다. 그가 설린에게 내민 것은 작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앳된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인형의 왼쪽 뺨에도 붉은 반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울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리는 자신의 흉터가 새겨진 웃는 인형을 받아들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린의 재능에 대한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설리는 각수가 회복된 후에도 숲을 탐색하며 약초를 캐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땔감을 구하러 숲 가장자리에 나갔다가 하나낙이 앓는 아이를 붙들고 서럽게 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설리는 순간 망설였지만 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안악에게 다가가
품속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을 진하게 달여 아이에게 먹이시오. 그리고 이 잎은 빻아서 이마에 붙이시오. 안악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습니다. 안악은 숲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숲속의 약초처녀, 약소추녀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은 굶주린 짐승처럼 역병이 창궐한 마을로 스며들었습니다. 설린이 쫓겨난 후 마을의 역병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마마, 천연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휩쓸었고 김씨 부인의 금지요겹 외아들도 결국 그 병마를 티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의원도 용하다는 무당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갈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김씨 부인이었지만 핏줄이 꺼져가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 봐 조심스럽게 숲속 약초처녀에 대한 소문을 아뢰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년이든 놈이든 산채로 잡아오너라.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천금이라도 주겠다. 포졸과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녹기 시작한 숲속 깊은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각수가 연장을 들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수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하인들은 덩치 큰 그를 밀치고 오두막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찌고 있던 설린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린아 씨? 저주받은 그년이 살아있었어? 그들은 설린이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설린은 짐짝처럼 차가운 기와집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온 김씨 부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흉측한 계집아이를 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네 년이 감히 요물처럼 살아남아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 증오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아이의 희미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에서 증오가 사라지고 절박한 어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설린 앞으로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네가 정말 사람을 살릴 줄 아느냐? 좋다. 어디 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내 아들을 살려보아라. 만약 살려내지 못하면 널 당장 여기서 마귀로 몰아 불태워 죽일 것이다. 설린은 공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시 그 끔찍한 눈빛들, 저주들 속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각수였습니다. 그가 포졸들을 뿌리치고 설린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각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설린의 앞을 가로막듯 김씨 부인과 하인들을 노려보며 굳건히 섰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그 커다란 등을 보자 설린의 떨림이 멎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창고에 갇힌 외톨이도 눈밭에 버려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설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가리지 않고 김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의원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살릴 수 있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살려내면 부인께서는 이 마을 사람들, 저를 돌로 치려 했던 모든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린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고하십시오. 제 뺨의 이 자국은 저주가 아니며 제 이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고. 만천하에 고하십시오. 그리 약조하시면 제가 부인의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저 천한 것, 저주받은 것에게 무릎을 꿇으라니. 내 인연이. 그녀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안방에서 아이의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 김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리 하겠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다오. 설리는 그 대답을 듣고 각수를 한번 돌아본 뒤 굳은 표정으로 안방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설리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아들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에 퍼진 흉흉한 두창 자국은 이미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저 문 밖에서 불안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설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닌 아버지가 가르쳐준 의술이자 각수를 살려낸 생명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은침을 꺼내 아이의 막힌 혀를 뚫고 자신이 숲에서 캐온 해독초를 빻아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쓴 탕약이 아이의 입으로 조심스럽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각수는 그런 설린의 등 뒤 방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이의 어미조차도 이 신성한 치유의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꼬박 이틀이 흘렀습니다. 설리는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닭이 울 무렵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가 식었고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소리에 이성을 잃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모든 긴장이 풀린 설린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각수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지친 몸을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른 뒤 아이를 안고 나온 김씨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약조를 지키십시오. 하지만 아들의 생환을 확인한 김씨 부인의 얼굴은 금세 다시 차가운 오만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죽어가던 자식에 대한 고마움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설린의 흉측한 뺨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역병을 빌미로 나를 겁박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운 좋게 살아난 것을 가지고 감히 양반인 나를 능멸해? 여봐라, 당장 저 흉측한 것들을 내치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설린과 각수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늙은 아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설린이 숲에서 처음 구해준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저 아이는 요물이 아니오. 저 아이가 내 손주의 목숨을 구했소.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내의 산후풍도 저 처자가 고쳐주었소. 우리 아버지의 오랜 기침병도 저 처자의 약초를 먹고 나았소. 그들은 모두 설린이 쫓겨난 후 숲 가장자리에서 그녀에게 몰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동안 설린과 각수는 자신들의 식량을 쪼개어가며 굶주린 이들에게 약초와 죽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 할머니가 김씨 부인 앞으로 나아가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정작 유물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당신이 아니오. 저주받은 것은 저 아이의 뺨이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빠진 마음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설리는 이제 은인이 되었고 존경받던 양반 부인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린과 각수의 앞을 막아서며 김씨 부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이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마당 한복판에 홀로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하인들조차 그녀의 편에 서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김씨 부인은 설린에게 무릎을 꿇지도 사과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차가운 기와집의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난 아들을 곁에 두었지만 마치 설린이 갇혔던 뒤뜰 창고처럼 거대한 저택 안에 영원히 홀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설리는 더 이상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각수의 손을 잡고 자신을 믿어준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자신들의 집이 있는 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길에는 진달래가 수줍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름했던 오두막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은 따뜻한 볕이 드는 새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약방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맞이하며 쌀과 옷감 그리고 잘 말린 약재들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린의 뺨을 흘깃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린을 설린 의원님이라 불렀습니다. 설린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붉은 반점이 마치 봄볕을 만난 붉은 꽃잎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속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설리는 이웃 마을에까지 명성이 자자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설리는 툇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붉은 자국은 더 이상 피의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손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 각수가 묵묵히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정겨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동물이 아닌 큰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린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환하게 웃으며 뺨의 반점을 당당하게 드러낸 모습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설린이 약초를 만지다 말고 그 조각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각수도 조각칼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요한 침묵 속에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답니다. 노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흉터는 살갗에 드러난 것이 아니더이다. 바로 마음속 깊이 숨겨진 뒤틀린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흉터지요. 눈은 녹아 봄이 오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글쎄요. 자,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잠 주무시길.